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빅데이터와 정보 보안, 특히 암호화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정보 보안이 무엇이고 정보 보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고요. 특히 암호화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암호 기법들이 있는데 암호 기법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특히 요즘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블록체인, 특히 요즘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을 코인 투자를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는데, 그 비트코인이 바로 이 블록체인에서 나온 개념인데, 비트코인 또는 블록체인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 보안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이 왜 필요한지, 정보 보안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신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가 주고받는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 통신 회선상에서 우리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로채기 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 시대에서 또 통신 시대에서 우리 PC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넘어가는 요 사이에 문제가 생기죠. 그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도청, 스니핑, 뭐 복사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 회선에 접속해서 회선에서 흘러가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로채기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PC에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심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이렇게 침투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서버에서도 보면 기업 서버에 해킹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해킹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서비스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비를 시키는 거죠. 서버가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를 시키는 방법, 그거를 DOS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부 시스템에서도 보면, 기업 내부 시스템에서 우리 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요렇게 들어가 있는 요 서버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들어가서 데이터를 빼내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은 해킹이 아니고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도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고장나서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우리가 시스템이 취약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취약한 방법을 이 보안을 이용해서 이거를 우리가 막아내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왜 시스템이 취약한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한 거예요. 네트워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문제들이 있고, 고장 나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죠.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는 많이 취약한데요. 인터넷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공공 네트워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그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공공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손쉽게 우리가 가로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케이블 모뎀, 이거에 대한 해커 공격 포적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킹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영화가 우리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튜닝이라는 사람, 우리 컴퓨터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 있었죠.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이 정보 보안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컴퓨터 개발,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게임의 그 내용 자체가 튜닝의 일대기를 그린 내용인데,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독일 암호를 깨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영화한 내용이거든요. 그 영화한 내용을 소개하는 우리 동영상이 있어서 간략하게 우리가 보고, 또 보안, 암호화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보셨죠? 네.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중요한 게 이제 보안과 암호화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이 암호화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이 독일의 암호 기계입니다. 에니그마 또는 에니그마라고 하는데, 독일의 이 암호 기계예요. 이 암호 기계를 해독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독하는 기계를 만드는 그 과정이 영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엄청난 그 난공불락의 암호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는 그런 암호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팀이 모여서 이제 기계 장치를 만들죠. 여기서 보시면 이 모스보호도 0과 1로 점과 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암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암호라기보다는 이미 이거는 다 알려져 있는 거죠. 다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기호들을,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취득하게 되면 이게 암호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애니그마는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없는 배열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설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넣어야지 이 암호가 해독이 되는, 그 암호 바뀌는 내용을 우리가 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나와 있습니다. 그 암호 해독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선을 이용을 해서 기계 장치를 만들었죠. 이때 당시에는 뭐 우리가 나왔던 그 전자 형식의 그런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기계 장치로 만들어진 암호 해독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죠? 그 튜링에 대한 얘기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튜닝 논문, 그 튜닝 논문에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 또 배우겠지만은 인공지능에서 이 컴퓨터가 사람의 지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맞추는 그러한 방법을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을 우리가 튜링 테스트, 이 튜링이라는 분이 만드는 테스트, 그래서 튜링 테스트. 근데 여기서 논문에서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다. 이거는 우리 이전에 컴퓨터에 대한 역사, 히스토리 하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애니그마입니다. 애니그마인데 자판기처럼, 컴퓨터 자판처럼 생겼죠. 그래서 타자기처럼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 알파벳들을 집어넣으면 여기 보면 회전 장치가 돌아가면서 새로운 알파벳을 넣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매번 누를 때마다 이게 똑같은 알파벳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매번 다른 알파벳을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떤 숫자를, 어떤 글자를 넣었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이 암호를 해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저 암호에 대한 역사,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시저 암호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저 암호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봉화도 암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몇 번 울리는지에 따라서 이 봉화도 암호인데, 이거는 이미 다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알려진 그런 암호겠죠. 모스보도 이진 암호고. 이렇게 우리가 암호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애니그마가 이렇게 발명이 된 이유도 보면 이 무선 통신이 발명이 되면서 이 무선 통신을 우리가 해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이런 무선 통신들은 이렇게 해킹하기가, 중간에서 정보를 가로채기가 쉽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이 무선 통신은 더군다나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파수만 맞으면 얼마든지 그거를 우리가 해킹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주는 그런 기법들이 발생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우리 그 애니그마, 독일에서 만든 애니그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애니그마를 처음에 이제 그거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봄베라는 그 기계 장치고, 이 기계 장치를
튜닝 머신하고 같은 개념으로 연결해서 만들어진 게 이 암호 해독기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우리 이미테이션 게임에 대한 전체적인 영상을 소개하는 것 중에서 저희 수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안에 있어서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암호화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커라는 내용을 하는데요. 해커, 그 다음에 크래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커는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해커라고 부르고요. 그 해커보다 범죄 의도를 가진 해커를 크래커라고 하는데 크래커라고 이름 부르기도 하지만 이제 블랙 해커, 화이트 해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이트 해커는 보통 우리가 이 시스템 허가 없이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게 많죠. 그죠? 원래는 불법이지만 접근을 해서 내가 접근했다라고 알려주면서 그거를 나의 그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해커라고 하고, 근데 그 접근을 해서 그 암호를 뚫고 정보를 갖고 가서 범죄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크래커 또는 블랙 해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더 심각한 사람들이죠. 해커들은 이 시스템을 침입하고요. 그 다음에 손상하고 파괴하고 뭐 이런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범죄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멀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멀리셔스 소프트웨어, 이 멀웨어라고 부르는데 악성 소프트웨어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바이러스랑 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들로 불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멀웨어, 악성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있고요. 이 바이러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컴퓨터 파일에 이거는 사용자들의 인지나 허락 없이 이제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신을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파일에 첨부시켜서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이 바이러스에 침입이 되면 이 바이러스가 일정 특정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에 몰래 파일에 첨부돼서 다운로드가 되면 컴퓨터를 작동을 멈추게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웜 바이러스 또는 줄여서 웜이라고 하죠. 이 웜은 바이러스하고 좀 구분되는 게 위에 있는 거랑 구분되는 거라면 다른 프로그램에 첨부되지 않고 스스로 작동하는 그런 우리가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되면 자기가 스스로 복사를 합니다. 복제가 되면서 스스로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여서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바이러스, 웜 바이러스 같은 비슷한 계열인데 스스로 가느냐 아니면 첨부돼서 퍼지느냐 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좀 나누는데요.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쓸 때는 뭐 구분 없이 많이 그렇게 씁니다. 자, 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로드, 그 다음에 이메일에 첨부돼서 오거나, 그 다음에 우리 소셜 네트워크인 카톡이라든가 이런 데 첨부돼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특정한 웹사이트부터 뭐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이메일이나 이렇게 이상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면 그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무료 소프트웨어들이라고 인터넷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무료 소프트웨어들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안에 이런 바이러스가 숨겨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어떤 모르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그 카톡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파일들을 실행시키면 감염이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는 안티 소프트웨어들을 꼭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로이안 목마라고 해서요. 요거는 어느 순간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그 다운로드가 되면 이렇게 모르게 숨겨서 들어오는 겁니다. 트로이안 목마, 그 우리가 로마 시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트로이안 목마, 그래서 몰래 숨겨져 들어오는데
바이러스가 침입되는 순간에 발생하지 않고요. 어느 특정한 시간대나 어떤 특정한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트로얀 목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좀 알아야지 이해가 되실 건데, 아직 데이터베이스는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거니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 게시판 있잖아요. 인터넷에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쓰는 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글 쓰는 거에서 글을 못 쓰게끔 아예 그 게시판을 마비시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를 우리가 SQL 인젝션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랜섬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컴퓨터 암호화를 해서 컴퓨터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를 통제를 해서 암호 보안을 걸어버려서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사용을 못하게끔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 컴퓨터가 목통이 되죠. 목통이 되고 암호를 넣으라고 뜹니다. 어느 순간. 그러면 이제 암호화가 걸린 거죠. 그래서 그런 암호화를 걸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돈을 이제 지불을 해야지만 그 암호를 알려주고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해서 그 정보를 우리가 이제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많이 겪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랜섬웨어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스파이웨어라는 거 있습니다. 스파이웨어. 이 스파이웨어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운이 돼서 어떤 그 컴퓨터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을 우리가 정보를 해서 그걸 갈취해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키로커라는 것도 있는데, 키로커는 여러분들이 키보드 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 스파이웨어에 있는 서버에다가 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보를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뭘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시하는 그런 감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 말고 요즘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스마트폰도 이런 몰웨어가 많이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스마트폰도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요즘 사회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푸핑이라는 게 있어요. 스푸핑. 이 스푸핑은 우리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요즘 뭐 피싱 사이트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스푸핑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유도해서 이제 공격하는 그 정보를 가로채고 돈을 받아내는 그런 기법을 스푸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니퍼라는 경우도 있어요. 스니퍼는 뭐냐면 이제 도청 프로그램인데, 네트워크 도청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정보들이 돌아다닌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정보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라우터들이 그걸 전송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을 배웠을 겁니다. 이제 통신할 때 라우터들이 패킷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 패킷을 중간에서 그러니까 캐치해낼 수가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런 도청 프로그램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이트 주소를 하게 되면 어떤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이렇게 해킹할 수 있는 그런 그 해킹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이라고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가끔 신문에 또는 방송에서 나오는 게 있죠. 이 디도스 공격인데, 이 디도스 공격은 뭐냐면은 컴퓨터 서버한테 우리가 이메일을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요청한다 그랬죠.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접속을 하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요청한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전송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정보를 무지만이 그 정보를 달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디도스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서버가 한계가 있죠. 서버가 이렇게 정보를 요청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상에서 보면 그 서버에 접속하는 최대 인원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몇 명까지 접속하면 이 컴퓨터 서버가 이거를 우리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컴퓨터가 순간적으로 이제 뻗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죠. 순간적으로 뻗어서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산 공격,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게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문지상에서 보면 북한이 또는 어떤 사이트, 어떤 특정 기업을 공격해서 그 컴퓨터가 그 서버를 작동을 못하게끔 막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뭐 옛날에 일본에서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해커들이 그 일본에 공격을 하러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그 디도스 공격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시면 뭐 그 디도스 공격을 당해서 서버가 멈췄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는데 그게 바로 이 디도스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킹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다른 사람들의 요청을 받지 못하도록 특정 컴퓨터에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디도스 공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디도스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좀비 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좀비 컴퓨터들을 감염을 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해커들이 있습니다. 해커들이 있고요.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해커가 컴퓨터 한 대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자신들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좀비 컴퓨터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좀비 컴퓨터들을 이제 해킹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 컴퓨터가 좀비 컴퓨터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감염이 돼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런 컴퓨터들을 해서 수천 대, 수만 대의 컴퓨터들을 동시에 접속을 하게 돼서 이 컴퓨터가 작동을 못하게끔 우리가 뻗어버린다고 용어를 쓰는데 뻗게끔 만드는 거를 우리가 디도스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용을 도용하는 거,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빼나가서 특히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몰래 빼가거나 아니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만들어주는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등록 생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몰래 빼가는, 내 컴퓨터에서 몰래 빼가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싱 사이트들이 있죠. 피싱 사이트들, 이거는 뭐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피싱 사이트들, 아까 전에 우리 스푸핑하고도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피싱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블 트윈스라는 뭐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터넷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우리가 무선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그때 와이파이에 있는 내용을 해킹해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이블 트윈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정보 보안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는 뭐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넘어갈 때 그때 하는 여러 가지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호화라는 걸 써야 됩니다. 이제 뒤에서 우리가 암호화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인터넷이든 통신에서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는 경우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호화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문서를 보내야 되겠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위장할 경우가 있겠죠. 보내놓고 A인데 홍길동인데 김길동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증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자서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커들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방화벽이라는 걸 이용해서 막습니다. 방화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을 차단하는 그 벽을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하는데요. 외부에서 컴퓨터에 접속을 할 때 방화벽을 둬서 이 방화벽에서 외부 침입을 걸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사용자들이 아까 전에 우리가 내부 사용자가 몰래 기업의 기밀을 빼가서 밖으로 유출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시스템 감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암호화입니다. 암호화인데 암호화는 네 가지가 있어요. 기밀성. 그래서 기밀성이라는 거는 수신자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데이터를 보지 못해야 된다는 거고요. 인증. 아까 전에 수신자 또는 송신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무결성. 데이터가 중간에 변조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또는 부인 방지.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내가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암호화라든가 아니면 이 암호화와 연결된 전자서명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은 따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입니다. 시스템 보안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끔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시스템을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근 통제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아까 전에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이 그 어떤 기업 내부 문서를 유출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는 게 우리가 접근 통제를 하는데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거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접근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관리 같은 경우에 사용자 인증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인증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즘 인터넷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받는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뭐 토스든 아니면 카톡이든 우리가 또는 그 은행이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 OPT라든가 아니면 암호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우리가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돈을 보내는 사람, 수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증을 우리가 필요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패스워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토큰도 있고, OPT, 스마트 카드, 그 다음에 요즘은 생체 인증을 많이 하죠. 생체 인증에서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폰에 내장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패스워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바꾸라고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뜨죠. 근데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안 바꿉니다 라고 체크를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지겠다라고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패스워드를 계속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매번 바꾸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패스워드보다는 이런 생체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체 인증에 사용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지문인데요. 그죠? 지문이 있고, 또는 얼굴 인식, 그죠? 얼굴 인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때는 이제 홍채,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홍채도 있었고, 사람의 음성, 그 다음에 전자서명인데, 전자서명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우리가 그 인증에서 생체 신호를 이용한 인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방화벽입니다. 이 방화벽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인터넷이 있는데 인터넷에 우리 학교 만약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컴퓨터들이 있다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랜이라 그랬습니다. 랜. 기억나시죠? 우리가 통신론에서 인터넷 하면서 배웠습니다. 이 강서대학교 내부 구축망, 강서대학교 랜이 있는데 인터넷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외부 방화벽을 이렇게 둡니다. 그죠? 우리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나가는데 뭐 게이트웨이에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따로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들어올 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내가 요청한 거를
데이터만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침입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 외부 방화벽에서 얘를 막아주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끔 막아주고 내부 사람들만 들어오게끔 막아줘야 되죠. 자,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방화벽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패킷 필터링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정상 검사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프록시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프록시 서버가 있어서 요거를 우리가 막아주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NAT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프록시 서버 이런 것들은 뭐냐면 특정 IP가로 이제 접속을 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외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정책을 쓰는데 방화벽에 이렇게 막아두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P2P 서비스들, 즉 다운로드, 일단 불법 사이트 뭐 이런 거에서 다운로드 받는 경우도 있죠. 뭐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네트워크를 사용하려 그러면 그쪽을 막아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접속 못하게 들어갔는데 접속이 안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 보안상 그거를 막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국가에서 막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에 관련된 뭐 북한 사이트들, 이런 사이트들은 정책적으로 막겠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구글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구글이라든가 유튜브에 접속을 못해요. 그래서 중국 여행 갔으면 중국 여행은 이렇게 못한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방화벽을 이용해서 보안을 이렇게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기업 내부에서도 요거를 막아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중에 침입 탐지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은 들어오는 거를 아까 전에 방화벽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것을 막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시스템 보안하는 그 업체나 그 내부 통제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지금 침입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안티바이러스, 안티 스파이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즈를 설치하면 그 안에 이미 디폴트로 또는 강제로 이렇게 안티바이러스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윈도우즈 시스템에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마 삭제가 안 될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다 보안 때문에 막아놓은 거니까 근데 이거 업데이트를 꼭 잘 해주셔야 되겠죠.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를 막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비밀번호 보완해 주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자기 컴퓨터에 안티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바이러스가 문제가 없는지 꼭 매번 체크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우리 설명을 드렸습니다.